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사이클에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반감기의 효과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약발이 다 떨어졌다, 즉 공급 감소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발생되고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규제 환경, 기술 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이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주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과거가 반드시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언제쯤 팔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번 사이클도 많이 올랐다가 50%, 80% 결국 폭락할 거 아니냐, 2억, 3억까지 갔다가 1억까지 또 떨어질 거 아니냐,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상 떨어질 게 뻔한데 고점에선 절반 정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반감기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챗 GPT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던 분들, 아니면 지난 대하락장 사이클을 버티고 결국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는 겨우 수익권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쌓였는데 또다시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건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 것 같다라면서 4년 사이클상 고점에 매도하고 아래서 한 번 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펙님. 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과 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가격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4년 사이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겪어요. 이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감소하게 되죠. 이 반감기 현상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투자자들은 이 사이클을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로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공급이 즉 반감하게 되는 공급적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가격 변화 요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영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공급 하나만 아니면 또는 수요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사이클에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반감기의 효과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약발이 다 떨어졌다, 즉 공급 감소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발생되고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펙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논할 때 공급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자산의 가격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규제 환경, 기술 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급 감소만으로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때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요인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챗 GPT가 깔끔하게 요 과거 반감기 사이클의 사례들을 수요와 공급적 요인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에 공급과 수요 요인을 정리해 볼게요. 2012년 11월 첫 번째 반감기에서는 채굴 보상이 50BTC에서 25BTC로 줄었죠. 이 당시 비트코인은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7월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보상이 25BTC에서 12.5BTC로 줄었어요.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죠.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12.5BTC에서 6.25BTC로 체결 보상이 감소했어요. 이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각 반감기 시기마다 수요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난 반감기 사이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요의 폭발이 각각 일어났었고 뭐 공급의 감소가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아마 이 사이클 신봉자 그리고 사이클을 많이 믿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거 봐라, 결국에는 뭐 기관이 들어오든 개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든 어쨌든 수요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4년 사이클의 흐름상 대폭락을 막지 못했지 않았냐. 결국은 그 사이클의 흐름대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고, 새로운 수요의 증가,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요의 폭발이 있더라도 반감기 이후에 발생되는 급감하고 급락하는 사이클을 막지는 못하고 이번에도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리스펙님이 제기하신 이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과거의 주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과거가 반드시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비교적 작은 규모였고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반면 현재는 기관 투자자와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각국 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둘째, 시장의 성숙도와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기술적 발전과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편입이나 대기업의 비트코인 매입은 과거에는 없던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상 반감기 이후에 대폭락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에 굉장히 많은 배팅을 하고, 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더 크게 올라서 뭐 2억, 3억 아니면은 뭐 그 중간 어딘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더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까지 넘어서게 됐을 땐 급락을 예상하고 아마 매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래서 다시 한번 잡겠다, 그래서 수량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4년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가격 변화를 신봉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의한 매매 전략을 짜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생각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 시장에 처음 참여한 참여자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이클이,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사이클이 유지되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거기에 앞서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그냥 다 똑같이 같은 생각으로 같이 행동하고 끝나야지나
그 사이클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변화,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 다 빼고 투자의 어떤 심리나 접근 방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리스펙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과거의 사이클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시장에 공개된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 정보를 활용한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그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미리 매수에 나서면 실제 반감기 이후에는 기대만큼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참여자와 예측 불가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규제, 기술 발전, 거시경제적 변화 등은 과거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이클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과거의 흐름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의 원리로 봤을 때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전략상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의견,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아직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직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에 반응해서 좋아 보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는 가격에만 반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 없어지거나 폭락할 수 있다라는 마음 한켠에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장의 효율적 가설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패닉셀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한 작동이 아닌 시장 심리, 그 다음 공포가 짓누르는 상태에서 급변동의 가격 변화가 있었던 과거의 흐름과 동일한 패턴이 알면서도 늘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신생 자산이며 아직 완전히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 결과 효율적 시장 가설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죠. 비트코인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통적인 자산군과는 다른 특성과 역동성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패닉셀링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참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점진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과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아직 시총 자체가 전체 자산군 안에서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변동성, 그리고 신생 자산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믿음에 대한 부분의 부족한 요소로 인해서 결국엔 패닉셀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아직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각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매집하느냐, 친 비트코인 정책을 피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요인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 모두가 다 이 사이클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과연 사이클이 동일하게 진행될 것인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건지 변화 포인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요인들 중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앞단에 있는 게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매집과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5년간 1년에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금과 원유와 같은 국가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2기에선 이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로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급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면서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로 전개되게 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펙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비트코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집한다면 이것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은 비트코인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매년 20만 개씩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면 이는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시장의 공급 감소 효과를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다면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와 같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국제적 위상과 수요를 크게 높일 수 있죠. 셋째,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와 시장 심리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변화, 제도적 수용, 그리고 투자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결국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다음 지금 현재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매집해 나가겠다고 했던 내용, 그리고 비트코인을 향후 20년간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정책으로 연결돼서 의회를 통과하고 결국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이 이번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클에 발생된다면, 그리고 실현된다면, 그때는 적어도 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투자자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서 잡겠다,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모으겠다와 같은 스윙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매매를 통한 전략보다는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미국 그리고 각국 정부, 기업, 기관들이 모두 모아가고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 ETF 자금까지 들어와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거래소에 100만 개,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00만 개, 향후 채굴될 수 있는 잔여 채굴량 100만 개를 포함한 총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2140년까지 300만 개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수요 안에서 4848, 트레이딩, 스윙 이런 개념들 없이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매집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멈추고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전략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챗 GPT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무리 멘트와 관련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리스펙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기업들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비트코인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을 신뢰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전략은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챗GPT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승장 이후 다가올 하락장을 대비한 비트코인 매매 전략, 그리고 그 기반이 되고 있는 4년 주기 사이클,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모든 가격, 재화의 가격은, 그리고 자산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변화되고 있고 폭발되는 수요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과거의 공급적 이슈에 의한 사이클을 너무 신봉하게 된다면 결국 수요의 폭발로 인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이클 세일러를 비롯한 모든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절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트레이딩은 전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사팔사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아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냐? 그건 바로 트레이딩 한다더니 물려서 갑자기 존버하겠다는 사람이랑 장기 투자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쫄려서 낼름 팔고 잠깐 현금 보유량 늘리겠다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 영역에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자신만의 원칙과 스타일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꾸준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트레이더든 장기 투자자든 퀀트 투자자든 벤처 캐피탈 투자자든 무슨 투자를 하는가와 상관없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으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대세 하락장 되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는 사람이나 횡보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재미 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에서 손절 못하고 물리니까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라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왜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트레이딩 할 땐 트레이딩 하고 장기 투자 할 만하면 장기 투자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2008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정말 뻥 안 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물리니까 갑자기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좀 수익 나니까 바로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팔고 이쯤에선 쉬어갈 타이밍이니 뭐니 하면서 팔고 하방 뚫고 더 빠지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 바꾸고 반대로 갑자기 급등하면 멘붕 와서 정신 못 차리면서 갑자기 그 자산 안 좋게 말하면서 고평가니 뭐니 안티로 돌아서는 분들을 정말 한 트럭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는 게 하이브리드니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꼬인 심리 상태와 포지션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의 원칙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투자할 때 최전방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야구할 때 강속구 투수도 하고 홈런 타자도 하고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같은 상황일 때도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두 가지 플레이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금리, 경기 흐름, 국제 정세 등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요동칠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절대 안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절대 크게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트레이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스컷 하고 다시 매매의 기회를 칼처럼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자산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주요 자산 간 리밸런싱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의 두 번째 요소인 손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산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인데요. 이것에 대해 트레이더들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하락할 때 많이 내릴 수 있고, 저점에서 샀다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일 테니까 손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얼마에 샀느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매수 가격의 중요성은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과 가격을 계속 분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매수 가격을 손실 가능성의 중요 요소로 보는 트레이더들과 달리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 가격보단 매수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하락한 어떤 자산이 있다면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절대값이 싸지고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 낮아진 손실 가능성에 따라 함께 낮아진 리스크를 이용해서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 이건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많이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여야만 지금의 하락이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장기적 우하향 구조의 자산이라면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가는 거니까 절대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만약 지난 하락장에 알트코인들이 98% 하락했다고 줍줍한다는 분들은 제 기준에선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알트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낮아진 가격에 반응한 트레이더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가 함께 병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본인도 주변에서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신통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못 보여줬고, 본인 역시도 큰 재미 못 보고 오히려 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런 트레이딩을 시도할까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느끼는 심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 내가 있는 차선만 늘 막히고 옆 차선은 쭉쭉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던 길 가면 돼. 그런데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옆 차로를 보면 차들이 빨리 가고 있고 내 뒤에 있던 차가 차선 옮기더니 내 앞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차선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늘 내가 가는 차로는 막히고 옆 차로는 싱싱 달리는지, 도로의 특수성이나 사고 발생 유무, 해당 차로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들 다 빼고 심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건 모두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옆 차선에 있는 다른 차보다 앞으로 가면 점점 그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빨리 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사라졌으니 무덤덤한 겁니다. 사라진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옆 차선에 있거나 내 뒤에 있던 다른 차가 차선을 옮기더니 나보다 앞으로 쭉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그 차가 계속 내 시야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차선의 흐름이 느리다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차선이 앞서 나가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옆 차선의 차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투자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호들하고 있으면 옆 차선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떡상 종목, 떡상 자산들이 계속 보이죠? 테슬라 장투 얘기하고 다짐했는데 에코프로 BM 떡상했다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계속 차트 보면서 손가락 만지작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비트코인 위대하다고 해놓고 정작 상승장에 알트가 미친듯이 오르면 멘탈 흔들리면서 알트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투자가 이런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리죠. 내 시야에 계속 들어와서 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선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착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이는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 많이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보면서 동공 흔들리면 정신없이 차선 바꾸면서 이 말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왜 내 차선만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내 눈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매매 유혹의 구간을, 그리고 옆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도로 위의 시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산을 팔고 옆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운 좋게 일시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결국 다시 내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고 어느 순간 나를 앞질러 가면서 계속 내 앞에서 시야에 어른거리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현재의 차선을 잘 지키며 무리하지 않고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2030년 우리의 목적지까지 쭉 장거리 안전운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봐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